예,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유튜브를 또 촬영하게 된 제주도 노무사 노무법인 서진의 김지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관련된 산재 처리 정의나 아니면 산재 처리 절차, 아니면 어떠한 급여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즉 산재보험법은 우선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업무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는 우선 상관없이 불문하고 산재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장님께서 야, 거기 미끄러우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 가지 그런 주의를 언급을 했지만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가지고 산재를 근로자가 신청하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나 아니면 자해 행위, 그리고 범죄 행위인 경우에는 산재로 신청해도 불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는 보통 영업을 하는 경우 저녁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관련돼 가지고 차선을 노란선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빨간불에 지나쳐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내용들인 경우에는 산재로 신청해도 불승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업종이나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보수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이 적용돼 가지고 사업주한테 전액 부담됩니다. 그리고 심사나 재심사 청구, 산재로서 승인을 했는데 불승인 처리가 나거나 아니면 이거에 따라 제대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가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적용 사업장, 적용 대상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적용 범위는 우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의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우선 원칙적으로 적용이 당연히 될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선원법, 아니면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아니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겠죠. 두 번째, 가군의 고용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로서 적용이 안 됩니다. 가군의 고용활동이라는 거는 보통 가정 내에서 가정일을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 역할을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운전 업무나 정원관리 이런 업무를 하시는 가군의 고용활동 종사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쉽게 얘기하면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벌목업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업무상 재해란 뭐냐? 업무상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사유라는 거는 업무를 하는 도중일 수도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와 연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 업무 관련돼서는 근로계약서의 범위가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부수되는 행위,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들과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상 사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업무상 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시설물 결함 등에 따라서 시설물이 갑자기 부서지거나 무너져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휴게 시간 중에 족구나 축구나 휴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 아니면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신체 부위가 잘리거나 아니면 어디 부위가 절단되거나 아니면 꺾이거나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업무상 사고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보통 산재로서 신청했을 경우에 대부분 100% 승인 날 확률이 높은 업무상 재해인 경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상 질병은 보통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아니면 분진, 병원체 등 신체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경우를 말하겠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아니면 근골격 질환이나 이런 업무상 질병들이 있는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뇌심혈관계 질환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심장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속 반복적인 업무에 통해 가지고 근골격 질환, 흔히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얘기하죠. 디스크나 아니면 어깨나 손목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고,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아니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발생한 질병들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 출퇴근 재해는 보통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보통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있겠죠. 출퇴근 경로는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일반적으로 최단 경로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본인이 출퇴근하는 경로라면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출퇴근 재해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산업재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업무상 사고든 업무상 질병이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승인과 관계없이 본인이 먼저 신청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근데 보통 산재 환자가 방문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치료병원, 주치료병원에서 산재 담당 원무과 담당자를 통해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안에 주치의사 소견서 첨부하고 관련 의무기록지나 영상기록직들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겠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재해 관련된 승인 불승인을 통지를 근로자한테 할 거고, 그리고 그 통지하기 이전에 좀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산업안전공단에서도 사업장에 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주한테 재해 경위나 사실관계가 맞는지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나 이런 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승인이 된다면 승인 통지, 불승인 된다면 불승인 통지를 하는 거고, 그 대신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보통 빨리 처리가 되는데,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로서 신청하고 나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재로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오랜 시간 어떤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그에 따라 반복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통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산재로서 승인 여부를 통지받는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산재로서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해당 업무상 재해 근로자께서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요양 승인이 나는 기간까지 입원 치료든 통원 치료든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치료기간이 종결되면 일정 1급부터 14급에 따른 장애보상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른 장애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산재로 승인이 됐을 경우에 어떤 급여들을 받을 수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이 안 됩니다. 산업재해로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산재로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따라 3일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검사 비용, 물론 이제 모든 검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다친 상병명, 부상이나 아니면 사고 발생 상병명에 연관된 어떤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 인정되는 검사 비용, 그리고 약제나 아니면 진료 재료와 아니면 그 밖에 보조기 지급한 내역들, 아니면 처치하거나 수술하거나 그 밖에 치료, 뭐 재활치료, 통원치료 이런 내용들이 요양급여로서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요양급여는 산재 승인이 나고 나서는 병원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겠죠. 그 대신 미리 승인되기 전에 근로자가 본인이 뭐 치료비나 아니면 수술비 이런 걸 부담한 게 있다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후에 요양비로서 청구를 한 다음에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업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 쉽게 얘기하면 산재로서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에 일을 못함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라고 얘기합니다.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요양기간으로 승인된 기간 동안에 일수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임금액의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먼저 전액을 지급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고 요양을 하는 도중에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상태가 치유된 상태로서 판단되어 그거에 따라서 신체 등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치료 병원에서 주치의사가 요양기간을 종결하고 장애로 판정을 받자는 내용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장애 판정을 받는 게 낫다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양기간을 더 이상 승인을 안 내주겠죠. 산재로서 장애는 1급부터 14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등급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임금 기준인 평균 임금의 1급부터 14급 사이에 규정된 일수에 따라 가지고 평균 임금 1일치 곱하기 일수를 곱해 가지고 그만큼의 장애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으로 이제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급부터 7급 사이에서도 일시금이나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등급 일수에 따르는 거죠. 만약에 장애 판정을 맨 마지막에 14급을 받았다면 55일치가 14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평균 임금 곱하기 55일 이런 식으로 받는 거겠죠. 네 번째로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아까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뭐 급성 심장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한테 순서대로 유족급여에 해당되는 우선순위대로 이제 지급을 하겠죠.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되고 있는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거므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배우자가 보통 1순위고 그거에 따라 이제 가족의 연령이나 아니면 직계 좀비속에 따라 가지고 유족급여를 지급을 하겠죠.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일시금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 곱하기 1300일 정도 이 기준으로 나오고, 이제 추가적으로 장례를 실질적으로 유족들이 치렀다는 게 입증이 되면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아니면 입증이 된다면 평균임금 120일치의 그 장의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연금 대상자들은 배우자, 만약에 재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계신다면 연금으로 매년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는 금액이 있고,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는 60세, 그리고 자녀, 손자녀인 경우에는 25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산재 관련해 가지고 사장님들과 근로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든 근로자 입장에서든 만약에 이게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경우에는 정확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여 판단받는 것도 하나의 분쟁 해결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 같은 경우에 손을 뭐 베었는데 어떻게 다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근로자들 본인이 다쳤는데 산재를 않고 사업주와 뭐 합의하에 치료비를 뭐 받는 경우에도 치료의 기간이나 아니면 이 회복의 정도나 느끼는 통증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 한 추가적인 병원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도 그 비용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서 정확히 처리하는 게 나을 거라 판단되고, 산재를 했다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 관련돼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산재로서 우선 처리하고, 그 외에 사용자 책임에 따른 뭐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금액들이 있다면 그거는 추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즘 날이 더운데 모처럼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 하나하나씩 깊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상 좀 짧게만 얘기 드렸고, 혹시라도 산업재해 관련돼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처리할 내용들이 있거나 어선원재해도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노무법인 서진을 찾아서 연락을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